정조는 애주가요. 정약용은 그렇지 않았죠. 정조가 필통에 가득 술을 따라주는 바람에 정약용이 곤욕을 치른 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크게 술을 마셔본 일이 없어서 주량을 알지 못한다. 주상께서 옥필통에 삼중 소주를 가득 부어 하사하기에 사양을 하지 못하고 마시면서 난 오늘 죽었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취하진 않았다. 참으로 술 마시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는 것이다. 소가 물을 마시듯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입술이나 혀를 적시지 않고 바로 목구멍으로 삼키니 그게 무슨 맛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내가 술을 반잔 이상 마시는 거를 본 적이 있니 없니? 술의 정치는 살짝 취하는 데 있다. 요컨대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는 대부분 폭사하게 된다. 술독이 오장육부에 스며들어 하루아침에 썩기 시작하면 온몸이 무너지니 이건 크게 두려워할 점이다. 원문을 구어체를 섞어서 제가 요약한 건데요. 한마디로 얘들아 너희들은 원샷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술 좋아하는 분들 많죠. 저도 좋아합니다만은 과하게 마시면서 과하게 마시는 줄 모르다 스스로를 망치고 기어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역사 코너에서는요, 정약용, 정약전 형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4월 13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자,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나탈리 임브룰리아의 턴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듣죠? 자, 문자 좀 보겠습니다. 이정숙님, 뜨끔하게 만든 오프닝이에요. 조심해야겠습니다. 7423님도 웅디 어제 제가 술을 엄청 마셨어요. 술이란 게 먹다 보면 술술 즐겁게 마시긴 했는데 지금 띵해요 하셨습니다. 이게 정약용이 자식한테 남긴 편지를 보면은 제가 이제 중간에 이야기 길어질까봐 생략하긴 했는데 봐라 내가 이게 술을 못 마셔서 안 마시는 게 아니다. 애 딸은 그 대신들은 닭이 널브러져 있는데 나는 끝까지 취하지 않았다. 이게 또 이게 스스로 자화자찬. 재밌었습니다. 적당히 마셔야죠. 적당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9868님 웅디 출첵해요. 저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라디오 들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 6살 둘째 아들이 아침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하네요. 웅디 삼촌은 언제 나와? 꼬맹이도 이제 웅디 삼촌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웅디 삼촌은 현서 어린이집 있을 때 나오는데 애 이름이 현서군요. 내일은 어린이집 땡땡이 치고 웅디 삼촌 라디오 들을까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애기가 너무 귀엽네요. 땡땡이는 안 됩니다. 땡땡이는 안 되고 팟캐스트로 들어주십시오. 팟캐스트? 뭐라 해야 되나? 팟캐스트는 되죠. 아니면 저희 우리 다시 듣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튜브에도 올라갑니다. 언제 어디서든 편하신 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진님 웅디 이철희 소장님 정무수석이 유력하다던데 그럼 웅쇼가 2시간 가나요? 가자. 2시간 가는 거는 이제 높은 분들이 결정하는 거라 저는 잘 모르겠고 정무수석 갑자기 가셔가지고 인사를 못했네. 전화라도 해봐야겠습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식약처 인정 비어맥 샴푸에서 맥주 효모 천연 탈모 샴푸, 생활 건강가전 라엔에서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 국산 콩으로 만든 쿠키아에서 고소한 뚜부과자 세트,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 혈압 케어의 시작 레이델에서 폴리코사놀 20를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청취율 조사 진행되고 있고요. 전화 혹시나 걸려오면은 11시엔 허지웅쇼라고 답변 잘 부탁드리고요. 알고 계시죠?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특별히 제작한 웅디 마스크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웅디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 말머리에 마스크라고 적어서 사연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을 더 높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작가분들 눈에 잘 들어오니까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 현서 엄마분 좀 마스크 보내드릴게요. 자, 화요일은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죠.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영화 자산어보와 관련해서 정약전, 정약용 이 두 형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홍어가 먹고 잡소. 홍어가요. 아따 그렇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같이 드시러 갑시다. 앞으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잘 알겠고 정말 제가 태어나서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전라도 사투리 못하는 뭔 소리요? 이 정도면 완벽한. 나 이거 진짜. 진짜 못한다 세상에. 해봐 직접. 어쨌을까? 자, 잠깐 이거 어디 가셨지? 썬킴 조혜영님, 야 썬킴 선수님 머리를 내리니까요 얼굴이 엄청 작아 보여요. 다시 한번 가발 같기도 하고 예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머리가 큰 게 아니라 어깨가 좁습니다. 둘 다 못 딱히 어느 쪽이 좋다고 꼽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한번 저도 웅디같이 머리를 한번 장발로 한번 길러볼까요? 좋습니다. 그것도. 콜. 예. 아니 그리고 청취자분 가운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도 마스크를 제가 이제 까만색 쓰니까 까만색 마스크를 계속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저랑 얼굴이 안 맞아요. 대자를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저 대자 쓰면 그게 옆으로 공기가 다 새거든요. 그래서 썬킴 교수님 드렸습니다. 좀 작더라고요 껴보니까. 어쩌라고 나보고. 자, 오늘 영화 자산오보에 대한 이야기들 관련해서 두 실존 인물 정약용, 정약전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건데요. 영화 줄거리에 잠깐 언급하고 갈까요? 교수님 보셨죠? 봤죠. 다 아시다시피 1800년도에 이제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조선은 실질적으로 망해요. 그래서 정순왕후가 들어오면서 이제 나라를 후루룩 짭짭 말아 드시는데 그때 이제 세력, 그러니까 대신들에게 넘어가 버리죠. 세도 그렇죠. 정권기가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순왕후 등등등등 이제 그러니까 권력층에서 뭘 하냐면은 일단 개혁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천주교 박해, 이제 신유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씨 형제들이 굉장히 이제 순환을 겪지요. 정약종은 이제 그 참수당하고 효수되고 일단 이 형인 정약전과 동생인 정약용은 전라도로 이제 유배 가는데 정약용은 강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산초당이 있는 그쪽으로 이제 유배를 가고 예. 형인 정약전은 우이도를 먼저 찍고 목포 바로 옆에 있는 우이도를 찍고 저 멀리 있는 홍어로 유명한 흑산도로 유배를 가는데 가가지고 굉장히 실학적으로 그 포커스를 두신 분 아니에요. 예. 보니까 사방이 다 횟감들이에요. 그래 이걸 가지고 그 자산오보 서문에 보면 알다시피 창대라는 젊은이와 그 섬 사람이죠. 함께 이 어류도감을 만들었다. 그래서 220개가 넘는 종류의 이 물고기들, 해산물들을 다 기록한 정말 최고의 어류도감이죠. 예, 전 세계에서 참고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도 많이 참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원래는 그게 그 그림을 그리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도록이 있었으면은 그림이 들어가니까 그 도록이 있었으면은 정말 더 이게 뛰어난 그 어떤 그 이게 저작으로 그렇죠. 널리 알려졌을 텐데 도록이 없어. 근데 그 원래 그 정약전 선생님 그림을 잘 그려요. 예. 그 염소도 있잖아요. 그 염소의 속눈썹까지 다 그리는 분이시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 자산오보 또는 현산오보라고 하는 거 이걸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니까 동생인 정약용이 말렸다고 합니다. 차라리 글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것이 더 와닿는다. 그림 들어갈 지면에 글을 더 자세하게 써.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약용이 바라볼 때는 거기에 그림이 들어가면은 이제 집권층이 보기에는 책이 우스워진다라는 거죠.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약간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학술서적으로 형의 저작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림을 좀 빼달라.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바로 뭐냐면 한글을 두 분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맞아요. 많이 섞어 쓰시기도 했고. 그런데 현지에서 부르는 물고기 이름을 전부 다 음자로 한자로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한글로 적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그 두 사람이 서로 생각을 못했다기보다는 귀양가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주류로 어떻게
밀려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 속에서 주류의 언어라고 하는 한자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학술서로 남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그 책을 편찬하는 데는 정약용이 훨씬 더 공을 많이 들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창대 얘기가 나왔는데 정약전이라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는 게 그 자산어보에 창대가 뭐라고 했다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인용을 확실하게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썬킴 교수님이 뭐라고 했다라고 제가 책을 써야 이제 보는 분이 박광일의 의견과 썬킴 선생님의 의견이 구분할 수 있죠.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썼는데 문제는 그 책이 편찬됐을 때는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창대 이외에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그거를 몰랐다가 나중에 보니까 42%에 해당하는 글자가 정약전하고 관계가 없는 표현인 거죠. 지금 연구에 따르면은 그게 이제 정약용의 제자였던 이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인용 문구를 다 확인을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자산어보를 처음에는 정약전이 2권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3권으로 전달해졌고 그 3권으로 만든 거는 그 정약용의 제자였던 이청. 그러니까 실제로 정약용은 멀리 그 강진에서 이른바 에디터로서 계속해서 형을 괴롭히고 있었다. 근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청이란 사람은 이제 그 정약전이 사후에 이제 그 편집을 한 건데 까딱 잘못하면 자산어보가 세상에 안 나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약전 선생이 이제 우이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유배 중에 안 풀린 상태에서. 그거를 아직 그 완성이 안 된 그 초록을 그 퍼스트 카피를 그 어민들이 벽지로 쓴 거예요. 자산어보를요. 그거를 이제 그 나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 정약용 선생님의 제자인 이청이 와가지고 둘이 같이 온 거죠. 이게 형님이 남긴 그 말했던 자산어보구나. 다 긁어가지고 썼는데 그 이청이란 사람이 이제 그 자기의 의견이라기보다 이제 본초 과목 같은 거 중국 문헌들을 굉장히 약간 주석같이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산어보란 것은 정약전 선생님이 혼자 쓰신 게 아니라 일단 창대 능력 30%. 그다음에 이청의 노력 한 30%. 나머지는 정약전 선생. 3명의 공동 저자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자, 영화 자산어보에 대해서 줄거리를 얘기해 달라니까 두 사람이 엉뚱한 얘기라고. 영화 스포일러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두 사람의 열망. 아니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보면 공공의적이 생각이 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공공의적과 지금 현 시점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저기 설경구 배우의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극한 직업? 알겠습니다. 영화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 가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한번 가서 영화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약전, 정약용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알아볼까요? 아까 이제 앞에서 유배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잠시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때 정조 때 가장 총애받던 신하였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집권층이었던 새로 집권층이 된 이제 그 벽파 쪽에서 볼 때는 기존에 있었던 세력을 없애는 게 천주교랑 연결을 해서 없애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큐에 없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인 쪽이 그 천주교 쪽과 깊은 연관이 있었고 그 핵심 집안이 또 이제 정신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신유박해를 일으켜서 이제 그 귀양을 보내게 되는데 정약용 형제는 모두 4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형이었던 정약현은 일단은 약간 벗어나 있었던 천주교에서 벗어나 있었고 셋째 형이었던 정약종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세례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일 이제 먼저 처형이 되고요. 근데 부인은 했지만 천주교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던 정약전과 정약용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도 세례를 받긴 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나중에 정약용이 요한이고 정약전이 안드레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1791년에 두 사람은 일단 거부를 그러니까 일단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라는 남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귀향을 갔다가 그 귀향이 다시 한번 번복되면서 더 심해집니다. 그게 이제 심해지는 게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라고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이 황사영이 바로 누구냐면 또 큰형의 사위예요. 이게 조카 사위인 어떻게 이렇게 얽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 전체가 사실은 이제 그 카톨릭에 어떻게 보면은 둘러싸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병, 이승훈이 전부 다 친인척이었고 사돈이었으니까요. 이 백서 사건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황사영의 백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유박해가 일어나니까 황사영이 이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했는데 황사영도 굉장히 똑똑한 그 성리학자였고 동시에 이제 진사시에 이미 합격을 해서 탁월했던 인물이었는데 그가 보기에는 이 박해가 좀 억울했던 거죠.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로마 교황청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들고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부스럭거리지 않도록 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백서가 비단백자를 쓰는 백서라고 쓰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나중에 베론 지금의 이제 제천 쪽에서 그거를 쓰다가 발각이 되죠. 아이고. 근데 이 문서 내용이 보니까 결국은 가톨릭 로마 교황청에 얘기를 해서 청나라를 좀 움직이거나 프랑스를 움직여서 이 나라에서 카톨릭을 믿게 해달라. 이게 해석 여하에 따라서 완전한 반역이거든요. 아니 그게 정말 아니 그걸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뭐냐면 도움을 달라 하면 모르겠지만 청나라의 군사를 4만에서 5만을 그 파병을 시키라고 한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집권 세력이 굉장히 이용당하기 좋은 거거든요. 완전한 반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속국으로 삼게 해달라라고 써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부분이 위험한 발상이죠.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이 백서를 그냥 불문에 붙입니다. 불문에 붙여서 사실은 이 백서를 그냥 그 당시에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없애버렸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가보개혁 이후에 창고에 있던 게 발견돼서 지금은 이 백서가 바티칸에 가 있어요. 바티칸에 가 있고. 어쨌든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정부는 제2차 이제 탄압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전 정약용을 조금 더 먼 지역인 강진과 이제 흑산도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까딱하면 우리가 프랑스 속국이 될 뻔한 거예요. 식민지가 될 뻔한 거예요. 아니, 만약 그게 현실로 됐다면. 근데 당시가 그 시대상 반영하면은 프랑스가 그 전 세계에서 카톨릭 제1회 국가였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프랑스가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에 많은 그 지금 선교단을 파견한 상태였었죠. 그때. 그렇죠. 그 주문모 신부도 지금 한국 조선에 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어쨌든 주문모 신부의 처형권이 걸려 있어서 조선 정부도 이거를 어쨌든 크게 확대시키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원래 이제 그 신지도로 가 있었던 정약전은 조금 더 먼 곳으로 가게 되는 곳이고 그게 바로 이제 흑산도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성긴 교수님이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이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이도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 한 4, 5년은 우이도 있다가 한 8, 9년은 흑산도 가 있다가 그런데 그래도 되나요? 나중에 1, 2년은 다시 우이도로 오고 와서 우이도에서 돌아가거든요. 귀향을 너 우이도에 있어 아니면 흑산에 있어 이렇게 찍어주는 게 아닌가요? 근데 그게 예전에 조선시대는 같은 흑산도였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당시는 우이도를 소흑산도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의 흑산도를 대흑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소흑산도는 다른 데 있는데라고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제강점기에 가거도를 소흑산도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소흑산도가 두 개입니다. 그러네요. 하나는 지금의 이제 그 육지와 목포와 가까운 우이도가 있고요. 지금은 흑산도보다 더 멀리 있는 우리나라 서남단 끝에 있는 가거댁, 가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그 당시 위리 안치가 아니라 군현 안치라 그래갖고 같은 고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귀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약전 선생이 우이도에 있다가 흑산도로 갔다가 다시 우이도로 오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흑산 원래 이제 흑산도니까 흑산어보가 돼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산어보로 된 이유가 있나요? 자산어보도 있고 또 현산어보라고 또 읽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 흑산어보보다는 현산어보 혹은 자산어보 요 두 파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걸로. 현산어보라 찾아서란 책도 있고. 맞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우정 교수님인가 그분이 처음으로 이건 자산으로 읽으면 안 되고 현산으로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5편을 보면 그게 두 음가가 다 독립적으로 있어요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약전 같은 경우가 그 내용을 자산은 흑산으로 이제 왜 어보를 그렇게 이름 바꿨냐면은 나는 흑산에 유배되어 있어서 흑산이라는 이름이 무서웠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의 편지에는 흑산을 번번이 자산이라고 쓰고 있고 자는 흑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자자라고 쓰는데 이게 거물 현자 거물 자자로 읽어요. 그래서 자산으로도 흑산으로 읽는데 나중에 이제 서유구가 이거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자비로울 자자로 자산어보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산어보와 자산어보 쪽에서 연구자들은 자산어보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진 거의 편이지만 약간 더 기울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현산어보 설도 여전히 유효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백서 사건으로 정약전, 정약용이 유배를 가는데요. 정약용은 강진, 정약전은 이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자산어부를 집필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방금 다 나왔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흑산도, 2번 제주도, 3번 여의도.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라 맥락클란의 블랙버드 들으면서요. 블랙이네요. 블랙버드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영화 자산어부와 관련된 두 인물이죠. 정약전, 정약용에 대해서 우리 역사 코너에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까 돌발 퀴즈 드리면서 정약전이 귀향을 간 곳, 유배를 간 곳 이게 문제였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셔가지고 보기를 미리 안 들으시고 정답 바티칸. 그분이 이제 방송을 아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또 웅디가 방금 한번 읽어주셨잖아요. 예. 한번 방송 탄 거야. 끝번호 몇 번이에요? 아니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티칸이라고. 근데 바티칸으로 귀향을 갔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까지 걸어가. 아니, 일찌감치 뭔가 굉장히 많은 걸 배우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네. 그 당시는 보통 마카오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요. 김대건 신부 같이. 우리 유신을 좀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까 이제 저는 이제 야사 전문이니까. 예. 홍어 이제 거기 자산어부를 보면은. 정말 글만 읽어도 이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것이 정말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록을 포기한 대신에 글을 너무 세세하게 써서 너무 생생하게 표기가 되는데 일단 홍어를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흑산도에서는 생물을 드시고 네. 나중에 영산포에 가면 약간 삭혀 드신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흑산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영산포까지 가는 게 보통 열흘이 걸리니까 예전에 돛담배로 실어 나를 때는 그 열흘 동안에 이제 그 요소가 암모니아로 변해가지고 이제 우리 삭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래서 먹게 된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산어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홍어는 동지가 지난 겨울에 먹어야지 맛있다. 겨울에 먹어라. 그래서 2월이 지나가면 음력이죠. 2월이 지나가면 이제 맛이 떨어진다라고 나온 거는 그 흑산도에서도 이제 겨울에 잡아 먹었다는 거예요. 예. 그 겨울에 잡아 먹고 영산포에 실어 나르면은 이게 그 삭혀지지가 않거든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일부 약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얼떨결에 삭히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은 일제가 꾸며낸 얘기고 원래 흑산도 사람들과 영산포 사람들은 삭혀서 먹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이 맞는 게 자산어부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겨울에 먹어야 된다. 홍어는 이런 식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홍어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영화에 이제 자산어부에 아주 그러니까 그 말미에 잠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어장수 문순득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홍어장수 문순득. 네. 필리핀 갔다 오신 분이죠. 네. 그래서 그 우이도에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흑산도에 가기 전에 이제 5년 동안 머물렀고 나중에 이제 1, 2년 동안 머물렀던 게 우이도잖아요. 예. 거기 사람이 이제 문순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딱 정약전 유배올 당시에 네. 홍어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을 맞아서 오키나와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오다가 다시 풍랑을 만나서 필리핀으로 갔다가 그래 나 얘기도 봤어. 3년 2개월 만에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분이 우이도에서 이제 살다가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고 살다가 이제 홍어를 사러 갔다고 나오더라고요. 사러 흑산도로 갔다가 정약전 선생을 만난 거죠. 아하.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적어야 된다. 기록해야 된다. 그렇지. 라고 해서 책으로 적었어요. 그러게 표해시말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홍어와 관련돼서 벌써 이 사람이 그 어마어마하게 멀리 배를 타고 나갔으며 그런 것들을 별로 크게 뭔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실제로 그 멀리서 잡아서 흑산도로 들어오는 순간에 이미 삭히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홍어라는 어류를 어떻게
요리를 해먹고 조리를 할 때 맛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방금 생각이 났는데 왜 영산포가 왜 영산포인 줄 알아요? 몰라요. 에이. 일단 나주 앞이잖아요. 나주 앞바다. 네. 그러니까 원래 홍어가 잡히는 데는 흑산도가 아니에요. 흑산도 바로 옆에 보면 영산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네. 여기가 홍어가 지나가는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영산도에서 이제 그 홍어를 잡기 시작했는데 예. 이제 그 왜구들 플러스 뭐 공도 정책 해가지고 이 영산도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가지고 무트로 나간 거예요. 무트로 나가서 정착한 곳이 지금의 나주의 영산포거든요. 그래서 영산도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다 해서 영산포인데 나 이게 그 영산도에서 먹던 홍어가 그리웠던 거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먹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육지의 인기가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왜요? 아니 홍어 얘기 그만하면 안 돼요? 우리 정약전 정약용 얘기하면 안 돼? 알았어, 미안해요. 아니 그 영화 자산어부에서 정약전 역할을 그러니까 설경구 씨가 연기를 하고 그렇죠. 정약용 역할을 네, 유승용 배우가 하고. 네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실록에 기록된 바로는 이제 주상께서 그러니까 정조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 정약용은 굉장히 그 요즘 말로 하면 몸이 예쁘고 네. 그 날렵하고 이런데 정약전은 남자답게 굉장히 그 장부다운 체격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정약전 이게 참 믿음이 가고 좋다. 아니 이런 종류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디테일에 극을 달리는 초상화 그 공제 윤두서 선생의 얼굴 초상화 있지 않습니까? 예. 수염을 그릴 때는 쥐꼬리 가지고 쥐털로 그렸다고 하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덩치가 좋으셨던 분인데 예. 정약전이 그러니까 공제 윤두서 선생이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증손자죠.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와 덩치가 거의 똑같다. 그럼 거의 뭐 육척 장신이란 말이거든요. 외가 쪽으로. 외가 쪽이. 그러니까 배우가 둘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긴 하더라고. 강호동 씨로요? 아니 정약용을 오히려 우리 설경구 씨가 하고 유승용 씨가 정약전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두 분 다 뭐 좀 덩치가 있으셔서 제가 보기에는 뭐 오히려 하면은 변요한이 변요한 말씀 잘하셨어요. 변요한이 거기 그 영화 보면 약간 상민으로 나오는데 네. 그 이제 자산어부 서문에 보면은 정말 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유림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상놈은 아니라 정확한 뭐 기록은 없는데. 그러니까 기록에 그 첫 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땡스 투 변요한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Right.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약용 이야기로 돌아가세요. 이번엔 서킹 교수님 어떤 얘기 들려주시려나요? 뭐 여기서 또 중국 일본 얘기를 또 억지로 한번 끼워 맞춰 보면은 동북아 역사 계속 통해 있지. 동북아 역사니까 그러니까요. 예. 일단 그 다 회잖아요. 회. 네. 그 극 중에서도 이제 정약전 선생님이 처음에 흑산도 유배 가서 처음 먹은 것이 이제 홍어 생물회인데. 생물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회 문화가 동북아에서 한중일 가운데서 네. 누가 가장 먼저 먹기 시작했냐면 당연히 우리가 선입견으로 이제 일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초밥 등등. 중국이라고 할 것이고. 네? 중국에선 중국이라고 할 것이고. 근데 기록상은 중국이 맞긴 맞아요. 예, 그렇겠군요. 기록상은. 예. 왜냐하면 그 논어 이 행당편에 보면은 그 이제 음식 얘기죠. 공자께서 생선회를 드시는데 아주 잘게 썬 생선회를 즐겨 드셨다. 라고 나와 있고 시경 보면은 성시경 아니에요. 예. 그 시경을 보면은 그 주나라 때 옆에 있는 다른 제후국을 정벌하러 갔다가 돌아온 병사들에게 이 상으로서 제후께서 잉어회를 하사하셨다. 특히 뭐 그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소식 소동파라든지 두보 같은 거 쓰신 시를 보면은 생선회에 대한 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소동파 같은 경우에는 그 황복회 아주 매니아셨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확 사라져요. 왜 그럴까? 어우야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어우야담.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 임진왜란 때 이제 원병으로 온 명나라 병사들이 조선인들이 날 생선을 먹는 거 보고 비웃었다. 라고 나온 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 명나라 이전 어느 시기에 갑자기 중국인들이 먹지 않게 된 거다 생선회를.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추측컨대 여러 가지 합리적 추측을 해보면은 그 원명 교체기 때 엄청나게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온 나라가 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 주원장의 부모님들도 다 그 전염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때 날생선에 대한 기피증이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이 있는 거죠. 전염병이 돌아서 원래는 회를 굉장히 많이 먹던 국가와 민족이었다. 아하. 그건 이제 추측인 거죠? 추측이죠. 주원장도 얼굴이 막 엄청 얼었잖아요. 어진이 2개가 있죠. 그게 하나는 조작이지. 네. 추남으로 유명했는데 무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류도감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할 때 그 창고 문헌을 중국에서 다는데 문제는 중국의 물고기들은 민물고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원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바다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강은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민물고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바닷고기를 물고기를 말하는 건지를 놓고 약간 이제 그것에 헷갈려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석을 날 때 이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산어보와 관련해서 사실은 하나 정도 더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몇 년 전에 이제 그 백과사전 기록에도 보면은 자산어보가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도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최초가 아니라는 거죠. 최초가 아니다. 네. 자산어보는 대략 한 1814년 정도에 완성됐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1801년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 전에 김여라고 하는 사람이 우회 이어 보라는 걸 만들어요. 우회 이어보. 그래서 우회가 어디냐면 진해입니다. 그러니까 진해의 다른 이름이 그러니까 우회였는데 거기에 가서 이어 조금 이상한 물고기들에 대한 어떤 내력을 적은 도감 이렇게 보시면 이상한 물고기들을 봤다. 네, 그래서 종류는 많지 않아요. 한 70몇 종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 종류를 적은 것들이 있는 거죠. 다만 정약전 선생은 이 우회 여부를 못 봤을 가능성이 있는 게 분류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분류 체계가 다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의 챕터를 잡는 방법이 전혀 달랐던 거죠. 오히려 이제 이 그 정약전의 우회 자산어보를 참고했던 건 서유구. 그러니까 전어라는 전어. 네, 그래서 물고기를 기른다라는 어떤 책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 자산어보와 똑같이 비늘이 있느냐, 비늘이 없느냐로 이제 구분을 했던 건데 문제는 서유구의 이 책에 또는 자산어보를 참고를 했긴 했는데 분명히 참고 문헌에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다 달라요. 대표적으로 또 홍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저기 자산어보에는 가오리와 홍어를 같은 카테고리에 묶었거든요. 근데 전어에는 완전히 다른 물고기로 구분을 했어요. 얘는 물렁한 뼈, 얘는 안 물렁한 뼈. 이렇게 완전히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르게 어쨌든 구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은 그래서 1800년 즈음부터 이런 어떤 어류에 대해서도 실학적인 접근 방법이 곳곳에서 이루어졌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산어보이겠다라고 보시는 것이 당대 역사를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인 어떤 풍토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니 저기 자산어보가 정말 놀라운 그 방금 박광희 작가님 말씀하신 것은 그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영화에도 나와요. 그 이석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놈아 물고기의 귀가 어디 있냐? 귀가 있어요. 그 귀 뒤에 보면 이제 이석이라고 석회암으로 된 돌이 있거든요. 이게 있으면서 이제 그 물고기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냐 없냐로 또 카테고리를 나눠요. 자산어보는 이게 있는 물고기 없는 물고기. 이석의 존재 가지고 이제 카테고리로 나누는 어류도감은 현대에 와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정약전 선생님은 벌써 장대야. 창대와 함께 한번 귀 뒤를 파봐라 해가지고 이석이 있냐 없냐로 딱 카테고리를 나누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이야 이게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참 또 도톰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뭐 창대가 얽고 나오지만 보통 도톰이라고 해서 저도 태어나서 본 적은 없어요. 2m가 넘는 도움이거든요. 이것도 직접 드셨는지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자세하게 창자가 어디에 붙어 있고 아가미가 어디에 있고 이건 아마 들었겠죠 창대한테.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옆에서 아마 다 그거를 그 해부를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물질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도미가 해파리를 빨아먹었다. 이런 내용은 물속에 들어가서 해녀같이 물질을 해야 되는데. 했어야지. 그렇죠. 아마 정약전 선생님이 직접 물질을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 창대한테 듣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 동네 이제 흑산도에 어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부들을 하나하나 다 인터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중간에 이제 정리를 해준 게 마창대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다시 이제 문헌으로 정리를 했던 작업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청취자 신미경님 중간중간 음악 하나씩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음악까지 깔면은 인사하고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음악을 또 하나 더 깔자고요? 이거 좀 이해해 주시고 양영희님, 야, 딱 제스카 오늘은 홍어 먹으러 갑시다라고 또 보내주셨고. 홍어 드실 때는요 코쫑배기 코가 제일 먼저 사가요. 요건 단골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어집 가셔가지고 저기 주인 양반 코쫑배기 있으면 하나 주시오. 주면은 단골이고 안 주면 단골이 아닌 거예요. 코를 주느냐 안 주느냐. 허용님. 홍어를 좋아해서 생각날 때마다 주문해서 먹곤 하는데 홍어 말씀에 침이 고입니다. 이승현님, 흑산도 홍어가 기가 막히죠. 감기 때 코가 빵 뚫려요. 지금 실제 그러나요? 이 홍어를 드실 때는요. 홍어도 좋지만 사투리 진짜 못하는데 계속 한다. 이게 뭐지? 좀 나무서 방송 끝나고 홍어애라고 있어요. 애. 이건 생물로밖에 못 먹는 거거든요. 홍어애 맞아요. 이 애탕을 끓이면 코가 뻥 뚫리지. 그 저기 이쁜 손님 오면은 홍어애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챙겨서 주십니다. 5597님, 저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항상 웅디 방송 크게 듣고 있어요. 마스크 받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우리 5597 기사님 마스크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김에 일본이 우리가 생선회를 가장 먼저 먹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생선회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덴무 일왕, 그 7세기죠. 그 이후로 1200년 동안 일본은 육식 금지였어요. 맞아요. 육식 금지였어요. 그 불교 문화 때문에. 그래서 그 말 때문에 2차 대전 때 일본은 원래 초식 동물이다. 일본인은 이런 말이 또 그 장군의 입에서 나오기도 했죠. 메이지 유신 때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이 체구를 키우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나베랑 돈가스잖아요. 그러면 이 일본인들이 그러면 육고기를 안 먹었을까? 그 금지된 기간 동안에 다 먹긴 먹었어요, 솔직히. 어떻게 먹었냐? 일단 오리 일본 가서 이제 이건 일본 말이기 때문에 쓰진 않을게요. 정식 시키면은 꼭 오리 요리가 나와요. 오리. 빡빡. 오리가 왜 나오냐? 이거는 어류가 아니잖아요. 갈퀴가 달렸다고 해서 이건 생선으로 보자. 갈퀴가 달렸으면 생선이다. 그리고 고래. 고래는 포유류인데 바다에 사니까 생선이다. 그래서 거의 전통적으로 고래를 많이 먹은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잡죠. 그리고 이 소고기는 안 먹은 대신에 돼지고기는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돼지는 뭐냐? 이거는 뚱뚱하기 때문에 산에 사는 산고래다. 이것도 생선이다. 산에 사는 고래라 어류다. 그렇게 먹긴 다 먹었죠. 그러니까 자산어부에도 보면은 고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진짜로 산고래라고 해요. 멧돼지를 보고. 고기를 먹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란. 그래서 자산어부에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고래 잡기 위해서 독 작사를 쓴다. 그래서 그게 가끔 이제 흑산도로 넘어온다. 넘어오기도 하고.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고기를 일본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라는. 그거 갑자기 궁금하네요. 여지껏 일본은 그 폭염 문제로 사실 굉장히 그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엔 폭염 안 했나요? 폭염을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 고래를 그 자산어부에 보면은 고래를 잡으면 기름이 굉장히 50마리 나온다. 그러니까 아마 향유고래를 뜻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는데요. 고래를 잡으면 세금을 때려요? 고래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세금을 때려온대요. 그게 산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조선의 그 어부들은 굳이 고래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데 근데 일본은 잡는구나.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산어부가 이제 한참 그 쓰여지고 그때 그 이 역사적인 혼란상을 감안을 할 때 그때 워낙 세금이 가혹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의 나라 망해먹을 정도의 그 저기 사람들 백성들 수탈하고 베껴 먹는 세금이었는데 삼정의 문란의 스타트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이 애가 이런 그 저기 세상을 살게 할 수 없으니 내가 그냥 고자가 되겠다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죠. 나와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애절량이라고. 맞아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어떤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정약용의 시에 나와요. 그거를 시나리오 작가분께서 영화에 넣어버린 거예요. 진짜. 상당히 고증을 했네. 아무튼 그런데 그 세금이 워낙 가혹한 시절이라
고래 세금을 매겼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래라는 것이 워낙에 부산물이 많으니까 네. 세금을 매기러 오니까 이제 어부들이 그 세금이 두려워서 차라리 고래는 안 잡고 말지.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영 문화가 적어도 이제 흑산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덜 발달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이제 울산 쪽은 좀 다른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자선어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절망할 시기에 그 절망을 이런 방식으로 또 새롭게 뭔가를 창작하면서 세상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 그래서 누군가는 귀양 가면 임금만 그리워하고 언제 내가 여기를 나가나만 그렇지. 생각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언제 나가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내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무엇 그리고 그렇지. 내가 아는 무엇을 활용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태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막걸리와 홍어만 있다면 그냥 흑산도에 들어가서 안 나올래요. 저는. 근데 또 거기서 학당도 지어가지고 네. 학생들도 가르치고. 네. 그래서 사촌이라고 해서 모래사리라고 지금은 이제 전해지는 마을인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죠. 자, 우리 작가님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순간 무엇을 다음에 할 것인가라는 거를 고민을 하는 게 참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고 계시죠? 1번 흑산도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안에 올려놓을 거고요. 히스토리월드 오늘은 정약전 정약용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결국 홍어를 알아본. 나 근데 게시판에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지금 쓰고 계셔. 예. 썬킴 전라도 사투리 전 괜찮다고요. 괜찮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님, 썬킴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요. 최근에 동상이몽2에 새롭게 합류한 불가리아 출신 훈남 셰프 미카엘과 박은희 씨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부부의 달콤한 러브스토리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도 우리 홈페이지 이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순호영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다른 내 표정에 괜찮냐고 물어보던 너의 말